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무의 문정균 변호사 김계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명의신탁 분쟁 사례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분쟁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명의신탁의 정의가 뭔지, 부동산 실명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김 변호사님, 오늘 그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명의신탁 약정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정의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동산 실명제법,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좀 길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법률화한 것입니다. 199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법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전부터 판례법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네. 다만 이 법에서는 사실 부동산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자동차, 주식 여러 가지 유형의 명의신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 부동산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유한 자 또는 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실권리자라고 합니다. 이런 실권리자가 타인, 명의를 가져갈 사람.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권리를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런 약정을 하는 것을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하고요. 그 등기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받을 사람, 이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는 약정.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하고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자가 권리를, 물권을 유보하고 갖고 있고 등기 명의만 명의수탁자로 하기로 하는 이러한 약정을 본체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어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탁자, 그리고 단지 등기상의 명의를 가진 사람이 수탁자. 그러니까 명의를 빌린 거죠, 결국엔. 명의를 빌렸다고 보기보다는 네. 사실은 등기의 외적인 형태, 외관은 수탁자 명의로 해놓고 네. 신탁자, 수탁자 내부적으로만 사실은 넌 내 거다. 그렇죠. 뭐 예. 임대도 내가 하고 네. 부동산의 소유, 뭐 관리 네. 이런 것도 다 내가 한다는 거죠. 신탁자가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런 약정을 둘이 해놓는 건데 사실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소유로 취급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대내적인 거, 대외적인 거,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네. 다만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 이제 무효고, 뭐 등기도 무효고 이런 뭐 뒤에서 보겠지만, 네네. 그 효력에 따라서도 사실 네. 누구의 소유냐도 문제가 되고요. 뭐 네.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일단 무효로 보는 게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지 않는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명의신탁 약정에서 이제 적용되지 않는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유형을 두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매도담보 형태, 그러니까 채무 변제를 위해서 등기를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매도담보나 이제 담보가등기, 돈을 빌리고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처럼 가등기 설정해주는 네네. 채무 담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담보가등기 형태. 그러니까 매도담보라는 거는 일단은 등기 부상의 형식은 매매로 해서 그러니까 네. 전 소유자, 그 다음에 현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만 둘 사이에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서 실질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잠깐 이걸 담보 목적으로 당신의 명의로 좀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내가 돈을 갚으면 다시 명의를 돌려줘라. 이게 이제 매도담보죠. 그렇죠. 이런 예. 매도담보의 경우는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또 네.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뭐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아,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죠.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요만한 땅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둘이 경계를 딱 나눠서 이제 동쪽은 누가 사고 서쪽은 누가 사고 네네. 점유도 각각 다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네. 구분해서 사는데 네. 등기만 공유를 해놓는 경우예요. 실제로는 한 필지를 사는데 이렇게 등기는 공유로 해놓게 되면 그러면 이 지분의 효력은 전체에 다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각각의 땅에 대해서 서로 명의신탁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예. 예. 또는 구분 소유 명의신탁이라고 네, 얘기하나요? 그렇게 하기도 예. 합니다. 예.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 실명제에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이제 신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신탁 재산인 사실 등기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들은 이제 부동산 실명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뭐 투기나 탈세, 뭐 기타 반사회적 행위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런 목적이 없다고 봐서 이제 허용이 되고 있는 경우로 보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명의신탁임에도 불구하고도 또 유효한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부부간의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일단 유효한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목적의 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나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는 다 무효로 보지만 네. 이제 뭐 기존의 종중 같은 경우도 종중원에게 등기 명의를 해놓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종중 재산을 이제 그런 관습처럼 이어져 왔던 경우,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뭐 탈세라든가 강제집행 면탈이라든가 네네. 뭐 기타 법 위반 이런 목적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종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임야나 농지가 많은데,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 이제 종중 명의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실증법상으로. 그렇죠. 대표적인 게 네. 농지법이죠. 네네.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종중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경우는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종중원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도 안에서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 이 경우는 사실 뭐 그냥 허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등기와 실제가 일치하진 않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이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명의신탁의 정의와 관련된 얘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간략하게 또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명의신탁이 그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서 이 경우에는 무효고 이 경우에는 유효다라고 또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된 유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먼저 1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자 두 당사자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명의신탁자하고 명의수탁자 사이에 있게 되고 등기전도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갑니다. 명의신탁자가 일단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던 경우죠. 소유권 취득을 하고 있었던 경우고 명의신탁과 명의신탁에 대한 등기전 모두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는 돼 있지만 이 등기는 소유권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3자간 명의신탁은 이제 2, 3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림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계약명의신탁과 다르게 되는데요.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매도인에게 명의수탁자에게 등기전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등기전은 명의수탁자에게 하게 되죠. 네. 자,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등기는 다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은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무효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유효하다. 나머지는 그렇죠. 무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이걸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하고 네네.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자기에게 등기전을 해달라라고 네. 청구할 수 있게 되죠. 네.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는 이제 매매계약 당사자가 명의수탁자가 아닙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하고 사이에 명의수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매매계약 당사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매계약도 명의수탁자가 하고 등기전도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을 명의수탁자하고 하고 신탁자의 존재를 전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네. 경우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하고 악의인 경우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실명제법은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는 이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근데 매도인이 알았다면 매매 계약도 등기 이전도 다 무효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명의신탁 약정의 개념,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 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그 명의신탁 유형까지 그 명의신탁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다다음 주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명의신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